마님, 저 떠돌이 아이,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11살 고아 강돌이 도둑으로 몰려 두 손이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입에 담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사람들은 당장 관아에 넘기자 외쳤고 권세 높은 윤대복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품속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옥조각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한 그릇 팥칼국수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어귀의 대대로 이름 높은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방마님의 회가변이 열리던 날은 마침 늦가을 끝자락이라 마당 가득 국화 향기가 번지고 대청마루에는 오색 비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풍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부엌에서는 손마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라 온 집 안이 따뜻한 잔치 열기로 가득하였지요. 상다리가 휠듯 차려진 잔치상에는 갈비찜과 전, 각색 과일이 놓였고 그 한편에 소담하게 담긴 팥칼국수 한 그릇이 올라 있었습니다. 붉은 팥 국물이 곱게 우러난 그 국수는 여느 반찬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께서는 여러 음식을 조금씩 드시다가 문득 그 국수의 젓가락을 가져가셨지요. 한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마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국수를 입에 넣지도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습니다. 잔치 소리가 멀어지는 듯하였고 마님의 눈동자가 아득히 흔들렸습니다. 팥 국물의 냄새, 면의 두께, 그 묘한 단맛과 짭조름함이 어우러진 맛이 오래전 기억 한 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일찍 죽은 며느리의 손맛이었습니다. 7년 전 역병으로 세상을 뜬 며느리가 명절마다 올리던 바로 그 팥칼국수 맛이었지요. 마님이 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국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잔치상 앞에 시립하던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엌 종들 여럿이 일제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솥을 젓고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강돌이라 불리는 그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7년 전 큰 역병이 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윤씨 가문 부엌에 발을 들인 아이였지요. 허드레실이라면 무엇이든 묵묵히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새벽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솥을 닦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도 아이는 대청마루에 올라가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국수를 더 삶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그 아이를 가까이 불러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부엌 하녀가 달려가 강돌의 등을 밀었고 아이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치마에 닦으며 떨리는 걸음으로 마루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인들이 좌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고 아이의 눈동자는 바닥만 향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품속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깃 사이로 잠깐 빛을 반짝인 작은 옥조각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얼른 옷깃을 여몄지만 이미 마님의 눈에 들어온 뒤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 옥조각 하나가 이 집안을 뒤집을 줄을. 안방마님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뜰의 국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마님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팥칼국수의 그 익숙한 맛과 아이의 품속에서 반짝이던 옥조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강도를 다시 안채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아이는 전날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가슴 한켠을 두드렸습니다. 눈매의 생김새, 콧날의 선, 무언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마님의 마음을 붙들었지요. 마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옥조각을 어디서 구하였느냐? 강돌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소인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 있었다 하였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옥조각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놓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이 배어 있었지요. 마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사이 강돌은 품속 깊이 손을 넣어 옥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덮치던 날 밤,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느니라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으셨지요. 그 뒤로 강돌은 어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 옥조각만은 꼭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미의 손에서 배운 것이 팥칼국수이더냐? 강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예, 마님. 소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보고 자랐사옵니다. 어머니께서는 명절이면 꼭 그 국수를 끓이셨는데 늘 이것이 우리 집안의 맛이라 하셨사옵니다.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안의 맛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님이 아이에게 명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팥칼국수를 다시 한번 끓여 오너라. 강돌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팥을 씻어 솥에 올리는 아이의 손길은 조용하면서도 능숙하였습니다. 팥이 뭉근히 익어가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치대어 얇게 밀고 칼로 가지런히 썰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 팥 끓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수하고 달큼한 팥 향기가 부엌을 넘어 마당을 지나 안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님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그 향기 속에서 마님은 나직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어찌 이리도 똑같단 말이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눈을 번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방마님과 강돌이 나누는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아래 서 있던 윤대복이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조카로 이 집에 드나든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이었고 체구가 당당하였으며 말솜씨가 좋아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늘 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 숨어 있었지요. 윤대복은 오래전부터 이 집 재산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외아들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어린 나이에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이 드넓은 가문의 재산을 이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부엌 아이의 국수 맛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아이를 안채로 불러들이는 것을 보자 윤대복의 가슴 속에서 싸늘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대복은 행랑채 하인들을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저 부엌 아이에게 가장 힘든 일만 맡기거라. 새벽 물 깃기, 장작 패기, 무거운 짐, 나르기를 빠짐없이 시키도록 해라.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자 윤대복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런 떠돌이 아이는 오래 두면 탈이 나는 법이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이튿날부터 강돌의 하루는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을 올리고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무거운 쌀자루를 부엌까지 날랐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하였고 발 뒤꿈치는 동상이 올라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강돌은 입술을 꾹 다물고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하소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돌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갈라진 손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한켠에서 일하던 하녀 옥분이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찰떡 한 조각을 강돌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강돌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입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부엌 문 앞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길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혀로 핥아 먹는 것을 보며 강돌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그 웃음 한 번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참 미련할 만큼 착했지요. 겨울이 문턱을 넘어서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뜰에는 첫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우물가에는 얇은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강돌은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얼음을 깨며 물을 길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시려왔지만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두레박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윤대복의 명으로 부엌 허드레실이 2배로 늘어난 뒤로 강돌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어 어둠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채에서 하녀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안방마님께서 강돌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묻은 재를 털고 종종걸음으로 안채로 향하였습니다. 마님은 방 안 가득 따뜻한 온기를 품고 앉아 계셨습니다. 마님의 눈길이 아이 위에서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강돌아, 내게 한 가지 더 묻고 싶구나. 아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칼국수를 끓일 때 내 어미는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더냐? 강돌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팥을 오래 다리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셨사옵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 하셨고 팥이 스스로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면을 넣기 직전에 소금 대신 간장을 아주 조금 넣으셨는데 그것이 이 국수만의 맛이라 하셨사옵니다.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간장을 넣는 방식, 팥을 다리는 시간, 그것은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 마님께 직접 보여주던 방식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느 하인도 알 수 없는 방식이었고 마님 본인 외에는 아무도 전해 들을 수 없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디서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마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가까이로 다가오셨습니다. 강돌아, 그 옥조각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아라. 아이의 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강돌은 이윽고 품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옥조각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옥은 차갑고 매끄러웠으며 은은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작은 조각은 나비 날개를 반으로 자른 듯한 형태였습니다. 한쪽 날개만 남은 나비,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마님은 그 옥조각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님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가슴 언저리에 닿았습니다. 그 안쪽 오랫동안 간직해 온 무언가를 향하여 안방마님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 깊숙이 놓인 오동나무 서랍장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열지 않는 서랍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랜 주머니였지만 정성스럽게 매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마님이 그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옥조각 하나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하녀 둘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그 옥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강돌이 매민 옥조각 곁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두 조각은 거의 같은 빛깔이었고 같은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옥의 표면에는 가느다란 선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날개의 윗면이, 다른 한쪽에는 날개의 아랫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조각을 나란히 놓으니 그 선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님의 손가락이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려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린 듯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촛불만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두 조각의 끝이 서로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그 떠돌이 아이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윤대복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는 문 안쪽에 버티고 서서 팔짱을 낀 채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보셨습니다. 윤대복의 눈빛은 평온한 척하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윤대복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떠도는 아이가 어디서 그 조각을 주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짓말로 고귀한 집안에 빌붙으려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강돌을 거짓말쟁이라 몰았습니다. 강돌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두 옥조각을 다시 손에 쥐셨습니다. 그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대복은 승기를 잡았다고 여겼는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씨 하나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대복의 방에는 불빛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집 안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이었습니다. 윤대복은 방 안을 천천히 오가며 무언가를 골몰이 생각하였습니다.
두 옥조각이 맞춰지기 직전 자신이 끼어들어 막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박첨지 같은 늙은 하인이 언제 무슨 말을 꺼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를 이 집에서 완전히 내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윤대복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처마 아래로 하녀 분이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분이는 윤대복의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왔습니다. 윤대복이 소매 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은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내일 새벽 강돌이 보따리 속에 넣어두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면 된다. 분이가 손을 떨며 머뭇거리자 윤대복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분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 오르기도 전에 안채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님의 은비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윤대복이 마당에 나와 두 팔을 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많더니 혹시 새로 들어온 아이가 아닌지 살펴보아라. 하인 둘이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아이의 멱살을 잡아 끌더니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뒤집어 쏟았습니다. 낡은 옷 한 벌과 허름한 집신이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비녀 하나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희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희는 그런 것을 넣은 적이 없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강돌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11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동나무 서랍장 위에 놓인 옥조각 하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당에서는 강도를 관아에 넘기자는 소리와 당장 곤장을 치자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강돌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도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걷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강돌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울어서 부어 있었고 뺨 위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앞에는 집안 하인들이 반원을 이루어 서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싸늘하였습니다. 안채 문 앞에는 윤대복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 중 몇몇은 당장 강도를 관아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관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곤장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강돌은 그 소리들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대청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고 그 손 안에는 두 개의 옥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인이 할 말이 있사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서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일한 늙은 하인 박첨지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칼이 허옇게 센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첨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마님을 향하여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에 무게가 그 짧은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박첨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께 밤 행랑채 옆을 지나다가 한 장면을 보았사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른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이 집 하녀 분이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도련님의 손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분이의 손으로 건네지는 것을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박첨지의 말이 끝나자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폭풍 직전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윤대복을 향하였습니다. 윤대복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무언가 싸늘한 것이 채워나갔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안방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불꽃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윤대복만이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박첨지, 늙은이가 어두운 밤에 무엇을 보았다고? 그리 함부로 말을 꺼내는 것이오.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이 아니오. 목소리는 태연한 척하였지만 그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첨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마님을 향하여 다시 고하였습니다. 소인의 눈이 어둡기는 하오나 그날 밤 도련님의 손에서 분이의 손으로 건네진 것이 은빛으로 빛나는 비녀였음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안방마님이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분이를 이리 데려오너아.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녀 분이가 두 하인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자 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부터 꺾이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분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실대로 고하며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며 그 죄까지 함께 치를 것이니라.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분이가 마침내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은비녀를 건네시며 강돌의 보따리 속에 넣어두라 하셨사옵니다. 소인이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하였사옵니다.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윤대복에게로 쏠렸습니다. 윤대복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뭐함이오? 저 하녀가 죄를 모면하려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오.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안방마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러 멈추신 마님은 윤대복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 아이를 붙잡아라. 마님의 명이 떨어지자 하인 둘이 빠르게 움직여 윤대복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윤대복이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님이 몸을 돌려 무릎 꿇린 강돌 앞에 서셨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옥패를 맞춰 보자꾸나. 마님의 손이 품속에서 2개의 옥조각을 꺼내 드셨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안방마님의 손 위에 2개의 옥조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으며 초록빛, 옥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돌도 고개를 들어 마님의 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떨렸습니다. 마님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조각의 끝이 다른 조각의 끝에 닿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2 조각이 맞닿는 순간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이 간 자리가 사라지며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나비였습니다. 옥나비였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2 손으로 받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하였습니다. 마님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다. 그 2 마디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 든 하인들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첨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옥나비 패는 7년 전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던 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거두기 전 그것을 둘로 나누어 한 조각은 갓난아이의 품에, 나머지 한 조각은 마님의 손에 쥐어 주었다 하였습니다. 역병이 덮치던 그 혼란 속에서 아이는 유모의 품에 안겨 마을 밖으로 나갔고, 유모마저 병에 쓰러지자 아이는 홀로 남겨졌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뒤로 손자를 찾아 사람을 보내었지만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세월이 흐르며 그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팥칼국수 한 그릇을 인연으로 스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강돌 앞에 무릎을 낮추셨습니다. 집안 어른이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마님이 2 팔을 벌려 아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강돌은 그 품 안에서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이윽고 작은 손으로 마님의 등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날부터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한편 윤대복은 하인들에게 붙들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을 탐하여 어린 아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몸을 일으키며 냉정한 눈빛으로 윤대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집안 어른으로서 명하노니 저 자를 오늘 안으로 가문에서 내치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니라. 윤대복이 무언가 말하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 하인에게 이끌려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강돌의 묶인 손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자유로워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는 이제 완전한 옥나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돌은 윤 씨 가문의 손자로서 마땅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이가 글을 배우고 예를 익히는 것을 곁에서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엌 아궁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던 아이가 이제는 반듯하게 갓을 쓰고 사랑채에서 책을 펼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님은 날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러나 강돌은 자라면서도 부엌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박칼국수만큼은 여전히 제 손으로 끓였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어른이 된 강돌은 어느 해 봄 안방마님께 조용히 뜻을 아뢰었습니다. 소소는 장터의 작은 국수집을 열고 싶사옵니다. 마님이 의아한 눈길을 보내자 강돌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손이 떠돌던 시절 배를 고르며 지나쳤던 장터에서 국수 한 그릇이 그리도 간절하였사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하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터 어귀에 작은 초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문 앞에는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렸는데 거기에는 옥나비 국수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간판 한켠에는 날개를 펼친 나비 하나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돌은 날마다 새벽부터 팥을 다리고 면을 썰었습니다. 고소한 팥 향기가 장터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국수집은 날이 갈수록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팥칼국수를 한 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뜨끈한 팥 국물이 몸속 깊이 퍼지는 느낌이 마치 오랜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도 하였지요. 그런데 강돌의 국수집에는 한 가지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동짓날이면 강돌은 국수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에게는 국수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을 더 얹어 내었습니다. 아이들이 후루룩 국수를 들이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돌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전 부엌 구석에서 떡 한 조각을 건네봤던 어린 강돌이 살아 있었습니다. 안방마님도 가끔 가마를 타고 장터로 나오셨습니다. 마님은 국수집 안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손자가 끓여내오는 팥칼국수 한 그릇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순간마다 마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그 국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박칼국수 한 그릇이 잃어버린 손자를 찾아주었다는 이야기, 옥나비 옥패가 갈라진 인연을 이어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아이가 끝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수를 옥나비 팥칼국수라 불렀고 그 이름은 오래도록 장터 골목에 남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묘하지요. 잃어버린 손자도 결국 한 그릇 국수에서 다시 찾았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진심은 반드시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고 아무리 작은 선한 마음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하였습니다. 강돌은 손이 얼어 터지는 추위 속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선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였지요. 반면 재산을 탐하여 어린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윤대복은 스스로 쌓은 악행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 남을 짓밟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강돌처럼 작은 선함 하나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